가장 많이 떠오르고 막 로봇공학 그리고 나노기술. 일단 사물 인터넷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가상현실이. 빅데이터가 떠오르는데 인공지능이랑 로봇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아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교육혁신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 목표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 관리, 협업 능력을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에서 교육 시스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외운 것을 암기해서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그런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더 나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새롭게 자리 잡아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지식을 외우는 암기형 인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개인별로 맞춤화된 교육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EBS 교육대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대부분은 이들이 40살이 되었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지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학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책 사피엔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쓰나미 앞에서 우리의 학교 교육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EBS 교육대 토론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카이스트의 김종호 석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대표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영호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실시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0504, 샵 0504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죠. 모아진 금액은 전액 교육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과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EBS 교육 대토론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분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께 이게 간단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요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이런 제4차 산업혁명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계에서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창의성 교육들을 많이 좀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근본적으로 교육이 변화되는 데에는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근본적 전환은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과제다. 있습니다. 네, 김종호 교수님께서는. 네,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하루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 네. 기존의 교육을 폐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방식과 내용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지능혁명이라고 저는 보고 네. 1,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지적 활동을 다 대체할 것 같습니다. 대체된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교육 방식은 1, 2차 산업혁명에 맞는 방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가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혁명을 해야 한다. 네, 네. 김준우 대표님께서. 저는 그 2007년도인가에 엘빈 토플러가 한 말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네. 그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래 필요 없는 교육에 하루 15시간씩 허비하고 있다. 네. 저는 그거를 비유하자면 어떤 미래 사회는 높이뛰기 능력을 요구하는데 현재 학교 교육은 달리기에 확 올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 그런 현상이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얘기 드리고 네. 싶습니다. 고영호 예. 부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의 교육으로부터 반성할 지점은 교육이 과연 사회와 산업의 요구를 받아서 뭔가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냐에 대한 반성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행복해야 될 청소년들이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자기의 가치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또 4차 산업혁명이 협력과 창조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네. 오히려 그렇게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또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께서 뭐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의 교육은 이거 안 된다. 뭐 심지어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들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혹하신 네.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육의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시겠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4차 최근에 작년과 올해 알파고가 그 바둑 시합을 해서 이세돌 네. 또 이기고 커제도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미 인공지능이 그 인간의 능력을 계산 능력과 기억 능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창조력과 감성입니다. 네. 그것조차도 이제 인공지능화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은 암기식, 집단식, 뭐 주입식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 2차 산업혁명 시대 때 집단적인 1,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커리큘럼이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창의적인 감성적인 교육,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면은 아마 대부분 상당히 그 20, 30년 후에는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겠나. 네. 이렇게 암기식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 안 된다. 네. 그 우리나라 교육이 크게 한 2번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를 폐지하면서 예. 평준화를 만듭니다. 네. 그때 이제 세대들이 보통 이제 58년 개띠 전후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100만 명 정도 한 해에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고등학교 갈 시점에 이제 고교 평준화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막 진행될 때 산업화 요구에 맞춰서 어찌 보면 그 학생들을 좀 대량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보편적 시민으로 또 보편적인 산업 역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31 교육개혁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때 이제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만들면서 대학 정원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중등교육 이상을 뛰어넘는 고등교육의 수요가 산업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벌써 20년이 지난 일인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산업화 시대에 요구했던 100만 명 이상 되는 그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줄을 쭉 세워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현재 교육이 가지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줄 세울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4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만 명 시절에 소위 서열과 우열을 정하는 것과 40만 명은 다르거든요. 네. 예. 제 네. 아이가 고영호 부회장님.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항목당 배점이 어떤 문제는 4.3점이고 어떤 문제는 3.8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4점이면 4점이고 3점이면 3점이지 소수점이 붙었나 하니까
나중에 등수를 매기려면 이 동일 점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학교라는 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그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의미 없는 소수점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정말로 느낀 게 이렇게 의미 없는 등수 매기기를 왜 하는가. 이런 서열화된 학교 교육이 결국은 교육과정의 내용까지도 다 변질시키고 있고, 물론 그 끝에는 경쟁과 입시 교육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야 나보다 애가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싶길 바라기 때문에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서열화와 무한 경쟁이 이런 부모와 교사들의 선한 마음을 다 이렇게 갈갈이 갈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 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영호 부회장님께서는 점수 매기지 말자 이겁니까? 점수 매기는 방식과 네, 그거를 이제 등수를 매기는 목적의 문제겠죠. 가령 어떤 게 있냐면 네. 제가 어느 나라 수학 문제를 보니까 우리나라 수학 문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보면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 아니에요. 1 더하기 9는 그 네모 쳐놓고 뭐가 맞냐를 따지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수학 문제는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다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손가락만 셀 때는 2하고 9밖에 없겠지만 좀 더 배워서 음수를 알게 되고 분수를 알게 되고 소수를 알게 되면 무한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교육은 하나의 정답을 가리키냐 그러면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열화된 교육 체계, 학교 내에서 혹은 학교 체제가 서열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다, 미래사회다 이런 논의들을 쭉 들어보면 대부분 뭐 이 공감대가 큰 것 같아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거는 뭐 창조성, 감성. 근데 현재 교육은 뭐 주입식, 암기식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 동의하고 누구나 학부모들도 동의할 텐데 왜 그럼 학교 교육은 그 무수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는가? 네, 네. 저는 이제 그 핵심 지점이 시험이라고 봐요. 시험. 예. 물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뭐 서열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된 건데 이제 그렇게 가면은 도대체 이 사회를 근본으로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는 얘기고 저는 그 중간 지점에 뭐 일정 부분은 뭐 현재 사회의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접점 가운데서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들여다봐서 네. 그 부분에 뭔가 좀 고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객관식을 선호하게 되고 배움의 질이란 게 이제 객관식 안에 갇히게 되는데 뭐 서열화를 인정하더라도 굳이 객관식이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미래 사회와 학교 교육을 얘기할 때 뭐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평가의 문제, 시험의 형식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대체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것은 뭐 주입식, 입시 위주의 그런 암기식 폐지하자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 평가, 시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교육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표가 뭡니까? 저는 선생님들 점수 안 매기고 평가 시험 안 보고 하면 뭐 안 볼 수 없겠죠. 근데 예. 뭐 그럼 또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새 4차 혁명에 대비해야 할까요? 네, 김 교수님. 저는 두 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서열을 매기고 평가를 내린다는 건 인간끼리 사람끼리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경쟁하는데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경쟁하지 마라. 경쟁 무의미하다. 지금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 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 잘 두는 사람에 비해서 컴퓨터가 잘 두는데 인간끼리 그 바둑 대회가 재미는 있겠지만 네. 얼마나 유의미하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를 내게 되는데 네. 이미 나와 있는 문제는 컴퓨터가 더 잘 풀어요. 네.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이런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고민까지도 언젠가 우리 다 같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보통 그 평가를 하면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예, 예. 하지 않습니까? 과목별로 평가를 하고
수능이 있고 대학 입시만 예를 네, 들자면 네, 네. 수능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능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가 좀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이제 수능 그래서 학생부를 좀 강조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학생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해요. 네. 예, 뭐 요즘은 뭐 이런 얘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 금수저들은 그죠? 금수저들은 뭐 학생부 성적도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능력이 학생부 성적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하나 있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시대의 평가 틀과 새로운 시대의 평가 틀은 분명히 다르다. 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평가 틀에 맞춰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게 평가 시스템만 가지고 또 논의돼서는 안 되고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며 대학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이게 문제가 또 해결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께서 아주 현실을 잘 말씀해 주신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정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게 이제 앞서간 것 같아요. 이제 시험도 폐지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가슴 뛰기도 하는데 이 현실을 보면 지금 뭐 여러 이제 수능에 관한 논란들을 보면 그 논의를 하기에는 네. 너무나 현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 전문가들께서도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미래 교육하면 정말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네. 똑같은 분들이 어떤 수능 뭐 절대평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얘기는 싹 잊어버리시고 네. 이 변별력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 논의로 싹 돌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변별력을 정확히 하려면 객관식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 논의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냐. 저는 그 고민들을 하는데 이 현실은 여전히 이 상대평가해야 된다는 생각, 네. 그다음에 객관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다음에 그 논의 가운데 이제 갇혀 있다. 네.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는 김정호 교수님 네.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네. 그게 뭐 평가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한번 꼭 평가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대학이 또 필요한가 이런 게 또 4차 산업 시대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부분은 이제 인터넷 K-MOOC라든가 이런 방식도 오는데요. 예. 자, 우리가 한 20-3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네. 같은 우리가 인터넷을 갖고 있었겠는가.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구글로 치면 모든 정보가 바로 튀어나와요. 네. 그 대학교 안 가더라도 그런 자료를 그러면 그런 거 다 알게 되는 시대인데 아마 지금과 같은 우리가 교육 방식으로 에너지를 다 쏟고 전 국민이 소모하는 시대로는 아마 우리 사회의 위기가 10년 안에 오면서 네. 그때 그 EBS 토론 얘기를 잘 들었을 걸 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이 70%의 청소년들은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적어도 70%의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평가가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얘기할 때 네. 교육이 평가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네. 교육의 목표가 또 평가는 아닐 거 아닐까 어떤 네. 특정한 수단일 뿐이지.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에 대한 또 본질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척 낮은 것에 딸려져 있고 네. 교육 관련 토론이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는 거는 전부 다 자기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뭔가 기준점을 찾아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뭘로 할 것인가. 좀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헌법적인 목표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나 전반적인 교육이 그러한 헌법 정신을 반영하고 있느냐. 네. 그렇다면 최소한 해야 될 것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받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짧으면 12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배우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네. 교육의 목표를 좀 둬야 되고 네.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최소한 자기가 한 가지 장점은 있었다는 거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을 아이가 마쳤을 때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그 아이가 자신에게 기회는 평등했고 자기의 과정은 공정했고
그래 자기가 얻은 결과는 정의롭다는 생각을 학교 교육을 마쳤을 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 사회 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참 이게 참 재미난 이슈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온갖 벽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초연결 사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벽도 없어질 거라고 보통 예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회에는 또 정보 격차에 의한 지식 습득 기회 자체가 차단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디바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좋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IT 격차라는 게 지식 격차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 그런 이슈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전에 그 부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또 학교가 갖는 또 공교육이 갖는 기능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공평한 정의로운 교육 이렇게 했는데 그럼 무엇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제 공학자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권력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토플 점수가 대학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또 결혼하는데도 뭐 영향을 미치고 아마 연봉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앞으로는 빅데이터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가 권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저만의 이론인데요.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교육에 활용한다라면 좀 정의롭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헌법 1조도 저는 평소 때 요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 데이터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인공지능에서 나온다. 진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데이터를 민주적으로 공유하고 공개하느냐 이게 아마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모든 거의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육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를 통해 제공하는 보통 교육은 이렇게 지금 현재 주어졌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말씀하신 그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까지 포함해서 제공하지 않으면 너무 격차가 커져요. 그게 국가 간에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전 세계 글로벌 주가총액 5개 회사가 발표됐는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인데 다 데이터 소유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국력, 개인의 권리 그래서 아마 교육을 우리가 혁명을 이룬다면 모든 국민이 어렸을 때부터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확보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는 쉬운데 교실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실 현장에서 뭐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하시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요. 그 문과생입니다. 근데 올해 1학기 때 뭘 배웠냐면은 그 우주의 탄생 같은 이제 천문과 교양과학을 배웠어요. 배우고 나더만 되게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별의 탄생과 죽음으로부터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그런 인문적인 어떤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되게 흥미롭게 배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혀 다룰 수 없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그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이 너무나 분절되어 있고 또한 그 선택권 또한 갖고 있질 않고 또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그 순서대로 가르쳐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의 권한도 해당 교사한테 있지도 않고 가령 어떤 아이가 뭐 공학도를 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그 아이한테 국어책을 읽도록 소설을 읽도록 강요한단 말이에요. 못 읽으면 뭔가 나쁜 평가를 하고 게다가 있고. 달달달 외우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한테 만약 공학도를 원한다면 SF 소설 읽으면 좀 잘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문학을 전공 배우더라도 그런 좀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로 아이들이 학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연하고 좋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교육의 해봅니다. 다양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 과목 이야기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당연히 그 방향성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이제 김정호 교수님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 시대와 좀 연관을 해보면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권, 뭐 빅데이터든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한 그 실력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아무리 평등하게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줘도.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이 그런 시대에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실력,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길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결국은 그건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을 기른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목표는 뭐 3차든 4차든 뭐 옛날부터 이 본질적인 가치고 어쩌면 4차 산업 시대에 어쩌면 더 필요한 역량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기르는 거를 어떤 학교 교육의 중요한 본령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실력의 측면에 오늘 주로 좀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 공감할 텐데 여전히 저는 그것이 왜 학교라는 이 체제로 들어오면서 막혀버리는가.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능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칼로레아에서 하듯이 고차원적인 질문을 갖고 뭐 자유와 평등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봉쇄해 버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의 영향력이 모든 그 초중학교를 지배하다 보니까 다른 이 학교의 평가도 그걸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 평가 말은 강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학교의 주류는 지필 평가예요. 수행 평가는 하긴 하죠. 뭐 30%든 하는데 워낙 뭐 이의제기 이런 걸 걱정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똑같이 줘버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심을 차지를 못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그 괴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양한 교육 또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의 능력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저는 그런 좀 현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필고사 말씀하셨습니다. 지필고사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이십니까? 예, 저는 조금 그런 완전히는 아니고요. 지필고사 안 보면 안 하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저는 수행 평가 할 수 있다는 수행평가로 거죠. 해라. 예. 객관식 시험도 다 없애고. 가능하면요. 그럼 가능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주제는 사실은 그 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결국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교사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도 또 거꾸로 또 거슬러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교사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쨌든 구조에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이 학교 교육을 보다 창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그 부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커리큘럼을 자기 주도적으로 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커리큘럼 짜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고교 학점제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어쨌든 초보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커리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학습 태도의 가장 좋은 태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 계획을 가지고 커리큘럼도 주도적으로 짜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 일단 자기 주도적 커리큘럼 짜는 게 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학교 시스템, 특히 이제 교사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교원의 양성, 연수, 평가, 보상 전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비를 해줘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가권이 교사한테 있고 과목 선택권이 학생한테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가질 수 있으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과잉된 사교육의 시장도 많이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고등학교가 있는 가운데 학원이 몇 개가 있고 여기서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다 가리키는 것을 사교육이 그거를 보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고 교사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사교육 시장이 다른 건 몰라도 학교 내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그건 기초학력은 보충할 수 있어도 선행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과잉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권을 교사가 갖고
그 그러니까 선택권을 학생이 갖고 커리큘럼 다양한 문제는 좀 과잉된 사교육 시장을 진정시키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평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네네. 해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 수업을 끝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제가 강의는 하지만 그 강의 속에서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자기네가 연구해서 지난주에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 하는데 평가를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하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학생한테 B 주면 눈물이 나서 B를 잘 못 주는데 다 A 주십니까? 한 조만 B 줬습니다. 10개 중에. 그런데 하여튼 그 모든 초등학교부터 수업 평가나 방식이 제 수업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가 이만큼 어렵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학교에서 뭐 ABC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무시하고 그냥 제가 주고 싶은 대로 줍니다. 그런 어떤 자율성과 신뢰 그런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혁신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조성래 의원님께서 평가와 관련한 어떤 교사의 신뢰성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그게 되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교사별 평가도 가야 되고 절대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 교사를 못 믿다 보니까 그냥 상대 평가로 이렇게 줄 세우는 게 가장 뭐 다른 말이 안 나온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타협을 해버렸는데. 이게 약간 닭과 달걀 논리 같은 것 같아요. 교사의 신뢰성이 갖춰져야 뭐 절대평가든 교사별 평가든 갈 수 있다. 네.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언제 그 능력을 기르냐 뭐 이런 게 돌고 도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교사들의 그 부분을 우선 신뢰하고 하라. 그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뭐 교사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학부모님들도 그걸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질문 던지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그럼 아이들의 질문을 쭉 보고 참 창의적인 질문이구나. A를 줬어요. 네. 근데 그 이놈이 왜 A냐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참 이게 복잡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신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그거를 뭐 잘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참 복잡하고. 근데 이제 교사가 뭐 누구한테 뭐 받아먹고 뭐 일부러 불공정하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김영란법도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뭐 캔커피 한 잔도 못 마시게 돼 있는데 뭐 누구를 잘 봐주겠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교사에게 맡겨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검증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차 채점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성적 2가 들어오면 여러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그러한지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교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교사 못 믿으니까 계속 객관식 그냥 상대평가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정말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그 공약에도 보면 중학교에 교사별 평가 가겠다, 절대 평가 가겠다. 고등학교도 이제 절대 평가를 하냐 마냐 논인데 사실은 저 아들이 이제 중3이거든요. 딱 문제가 많은.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이 시기에 바꾸지 않으면 좀 암담할 것 같아요. 네. 그 다행히 저도 학점을 그렇게 주는데 학점 갖고 학부모가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다행이고 가끔 있다는데요, 대학교에도? 아직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형식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학교 운동장이 있고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가 있고 1학년 1반, 2반, 3반.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일제 강점기에 만든 교실 구조입니다. 네. 다 교실마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교과목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선생님도 나눠져 있고.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융합과 협업의 시대입니다. 혼자 하는 건 컴퓨터가 더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그 교과목 체계, 수학과 국어가 나눠져 있다든가 이런 거 교실이 나눠져 있다든가 형식 면에서도 파격적인 지금 고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이제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과목별 그거를 이제
깨고 네. 주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과목들 뭐 국어, 뭐 국사 이런 것들이 붙어서 같이 그렇습니다. 협업을 해서 예. 같이 학습하는 이런 네. 구조를 짜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네. 교육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2015년 교육과정 뭐 수시개정 시대에서 네. 하고 있지만 네. 좀 불안정한 것이고 예. 좀 근본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교육과정 개편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죠. 고민을 네. 하고 있는데 인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고민은 계속 연장돼서 해왔던 고민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워낙 좀 크단 말입니다. 네. 그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교사님들,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과하게 지금 지탄을 받으시는 면이 있죠. 워낙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교육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잘해서 좀 합의를 끌어내는 것. 어차피 방향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네. 틀린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합의해 나가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바로 요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대표께서는 좋은 교사 운동하시는 분 아니에요? 좋은 교사가 많습니까? 보통 교사입니다. 많죠. 그 이제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고민하고 있냐 질문하셨는데 저는 고교 학점제가 그런 고민들을 받아내는 정책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잘하는 학교들을 가보면 아까 말한 이 프로젝트형 수업 네, 그냥 일제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천의 그 신영고등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 2명이 신청해도 그 과목을 개설해줘요. 네. 자유탐구 과제를 갖고 나는 뭐 이 문제를 하겠다 해서 이제 일종의 논문을 써가는 과정인데 그것도 과목으로 인정해주고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피드백해주고 이런 네. 것도 학점제라는 틀 안에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방향은 방향인데 문제는 그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많을 텐데 저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네. 이제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획일적인 현재 수능, 객관식 영민 그 평가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 평가로 이렇게 줄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딱 만들어내야 되고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풀어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미래를 얘기할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로 돌아와서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한 오늘 토론의 자리라면 네. 뭐 그 정도의 공감대, 현재 이 상대평가와 객관식의 문제와 이런 문제만이라도 좀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왕에 이제 교육과정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일단 우리가 그 무한경제이나 서열화 교육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강하게 존재하는 한 일선학교의 교사는 그냥 전달자일 뿐인 거죠. 그가 평가권도 갖지 못하고 평가권을 갖지 못한다는 교육과정을 자기가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권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육과정의 상당한 권한들을 좀 일선학교 내지는 지방교육청 이관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목별 칸막이도 이게 국가 차원에 가면은 국어과 이제 각종 학교 전공들이 존재하고 수학과 전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업 시수 하나를 조정하는 것까지도 다 이해 갈등 사안이지만 이게 학교 단위로 와갖고 자율성이 좀 부여가 되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놓고 뭐 국어를 어떻게 쪼개고 수학과 어떻게 결합을 하고 시수를 조정하는 것들은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권한들이 단위 학교라든가 지방교육청이 이양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이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에 좀 벗어날 수 있고 교사가 갖는 전문성들 또 그걸 통해 지역사회 호흡할 수 있는 여유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교과 과정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넘겨라. 뭐 제한적이겠죠. 어떻게 한 번에 다 넘길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넘겨라 이런 얘기시네요. 네, 하여튼 말씀만 들어도 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벽이 많죠. 그게 네. 이제 결국 수능 때문에 그런데요.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교육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대학 가는데 지장 있으면 어떡하지?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특히 대학교가 고등학생들을 선발할 때 네.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그러면 정상화가 됩니다. 네. 대학을 없애면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시는 건가요? 대학 입시가 모든 걸 좌우한다면. 네. 네. 근데 저는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릴게요. EBS 시청자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대학교 가려면 미적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도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미적분 컴퓨터가 잘해요. 예. 제가 이제 전자회로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네.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트랜지스터 수가 조단입니다. 네. 절대로 수학으로 풀기 어려워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테나 풀 때 어떻게 설계해야 우리 뇌에 덜 영향을 미치냐, 이거 다 대학 들어가면 컴퓨터로 풉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 개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교육 방식 보면 문제를 많이 푸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를 또 많이 연습을 시키고 미적분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미적분보다 확률이 더 중요해졌어요. 아, 그래요? 알파고가 바둑 둘 때 다 계산 못하고 찍습니다. 우리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풀 때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는 학생들 연필 굴려서 찍잖아요. 요즘 그 기술이 필요한 걸로 또 바뀌었어요. 연필 걸리는 거. 예, 그래서 이 교육 내용, 교과서 진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대학 입시 문제로 달린다면 대학이 꼭 필요한가도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70%의 학생들에게는 대학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잡아주시겠어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안고등학교 2학년 김지수입니다. 네, 지금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대학교 입시를 위한 내신 위주의 수업을 주로 하고요. 네.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수능 관련 수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입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아, 참 끔찍한 일이네요. 자, 우리 학생은 말이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네, 사실 조금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언론이나 뉴스 이런 사회 시간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지만 지금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해서 네. 현재 주입적인 교육 방식은 조금 현존하고 있는 직업들의 본질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토론 수업이나 아니면 실제 사회 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토론 수업, 그런 모든 활동 등의 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방식의 주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저 원하는 거죠? 네. 자, 이 학생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거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요. 예. 사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나 모든 사회에서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인문계 학생들의 직업 전망이 어둡다, 부정적이다 이런 시각들이 현대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는데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인문계 네. 어떻게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제가 하루 종일 4차 산업혁명만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타이프 학원이 있었어요. 취업을 하려면 타이프를 배웠고요. 은행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주산을 배웠어요. 네. 그 완전히 사라진 직업 아닙니까? 네. 근데 미래에 제가 보기에 남는 직업은 두 가지만 남는다고 생각하고요. 로봇가 할 수 없는 아주 섬세한 노동, 그러니까 아기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거나, 네. 그것도 로봇 값 싸지면 그렇겠지만 로봇가
아줌마 쓰는 것보다 한 달에 150만 원 쓰는 것보다 싸지지 않으면 그 직업은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도움이. 완전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마 일자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식당을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그림을 그리건 네. 그런 툴을 활용해서 그런 구도를 활용해서 자기가 남들하고 차별화해야 하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우리가 요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듯이 그 모든 국민이 그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문학을 하면 오히려 더 다양한 창조적인 활동도 하고 오히려 창업 벤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계속 하시되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킬들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인문계, 자연계, 이공계 네. 뭐 이런 구분법도 네. 다소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구분법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미래의 상황과 조금 이렇게 좀 부조화가 생기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소양을 좀 갖추기 위한 좀 자기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한 또 사회적 평생교육 시스템 같은 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부모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네.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윤수진입니다.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가혹하게 평가하시는군요. 초중고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입시를 위해서 기계적인 수학 문제풀이나 또 암기식 수업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으로서 교육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현장에서 네. 산업혁명에 맞는 IoT라든가 또 AI라든가 3D 프린팅이라든가 코딩 같은 과목을 네. 국영수처럼 좀 더 비중 있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분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되고요. 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지원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김병호 교수님이 아주 귀가 번쩍 뜨실 것 같아요. 네.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현재 교육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아이들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 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해야 될 것과 네. 또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시랍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요즘 그 학교의 교육과 또 가정에서의 교육, 또 사회에서의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은 요즘 그 인터넷 검색이나 스마트폰 검색으로 온갖 정보를 다 스스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식 습득의 장벽이 없어져 있습니다. 이미 없어져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일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제가 한번 제안을 교육부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학부모님에 대한 교육을 좀 교육청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강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희망하시는 학부모들에 한해서 말씀하신 그런 관련된 교육들을 좀 해주면 아이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보다 이제 심화 학습도 가능할 것이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좀 그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요새는 학생들이 부모님보다 더 빠르죠? 그럼요. 정부 시반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 조언을 예,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을 습득하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과 과정을 습득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중학생이라기 때문에 이미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텐데, 저희 창교육 학부모에 이제 놀이 강사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잘 놀아야, 네. 잘 쉬어야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런 취지이기도 한데, 네. 그 선생님이 그 어머니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경쟁자로 보이는 내 아이의 친구가 내가 죽었을 때 내 관을 들어줄 그 아이의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이한테 좀 관심을 좀 더 깊이 볼 것은 그 아이가
그 자기 친구들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 생활을 하고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협력이 중요하다고 또 하니까 네.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이 그런 여유와 또 삶의 지혜들을 좀 전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그 교육, 우리 뭐 입시 이런 문제의 또 다른 주범이 우리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애들 주범입니까? 밤잠 안 재우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학부모님들이 공부할 때 그 모델이 뭐냐면 우리 사회 발전이나 교육 모델이 뭐냐면 이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래갖고 미국 선진국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어요. 네. 빨리 공부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불확실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 그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책 읽고 공부하면서 미래 시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녀분보다 더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전공해라 뭐 해라 하지 마시고 그냥 동반자로서 친구 역할만 해주시고 간섭 안 해주시는 게 미래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간섭하지 말아요. 우리. 네. 이렇게 했습니다. 용돈은 주되 간섭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지금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실시간 문자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목들이 서로 장벽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융합교육 창의 수업이 가능할까요?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요. 네, 샵 0504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모아진 금액은 전액 교육 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고요. 네, 오늘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뿌듯해지기도 하고요. 뭐 이제 미래가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도 우리 현실은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과제를 삼아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는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교사운동. 조승래 의원님께서 아까 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 말씀하시고 이제 그걸 또 교사들이 지금 받고 있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참 뼈아픈 얘기고요. 그 부분에서 참 변명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현재의 체제에 안주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불신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평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사는 그냥 뭐 특별히 A 교사와 B 교사라고 해도 특별히 뭐 달라질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체제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공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러 국민들의 인식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한편으로 편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별로 다르게 평가하라 그러고 그러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의가 들어오면 방어도 해야 되고 훨씬 더 이제 좀 괴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평가는 사실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이 질이 낮아도 드러나지가 않으니까요.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상대평가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운데 과일 경쟁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은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의 체제가 편하게 이렇게 안주할 수 있게 된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변화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학교별로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그런 학교들이 또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이 있고 또 학교는 그대로 있어도 이제 자꾸 사회에서 들어오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해야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런 제도와 관습 이걸 어떻게 풀어줄 거냐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말씀을 지금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한 분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수중학교 교장 신정규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교사들이 동네 북이 된 느낌이에요. 동네 북이. 병 주고 약 주고 네. 또 이 질문의 전제도 학교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전제 아니겠어요?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건 교육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교육의 변화, 네. 대한민국 선생님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교육이죠. 네. 이 세상에 미리 정해진 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네. 모두의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발 하라리 교수가 네. 모든 것은 상상력의 소상이다라고 말했죠. 네. 바로 그 상상력을 일깨워 주는 것, 네. 이게 학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선생님 학교에서 특별히 진행하고 계시는 수업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예. 학교의 핵심 목표가 수업의 변화입니다. 수업의 변화. 예. 예. 우리 학교 수업은 학생들이 바쁘게 하자. 예. 선생님들은 좀 한가롭게 가고요. 학생들이 말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네. 그러면서 평가 체제를 좀 바꾸자는 거죠. 네. 한수중학교 1학년은 객관식 평가가 없습니다. 다 없애셨습니까? 네. 네. 교육부에서 이제 자유학기 개념으로 한 학기는 이제 없앴고요. 예. 나머지 한 학기는 한수중학교 시스템으로 이제 없앤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2학년, 3학년으로도 좀 확대하는 거를 이제 계속 고민 중에 있고.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싹 없애셔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싹 없애셨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요. 네, 네. 학생과 학부모가 모여서 내년도 이제 교육과정 대토론을 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 문제를 들고 네. 같이 협의를 했죠.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현재 상태이고, 네. 뭐 내년도 마찬가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는 중입니다. 네. 혹시 논술 평가 같은 거 특별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작년 재작년 동안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예. 뭐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논술 평가 문장 몇 개 정도 쓰는 정도라고 보는데 한수중학교에서는 한 편의 완결된 글을 만들자. 네. 그럼 한 편의 완결된 글이라 그러면 500자, 뭐 800자, 1000자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자 논술을 말을 했습니다. 1000자 논술? 예, 1000자를 쓰는 거죠.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에게 1000자 쓰기를 원합니다. 네. 처음에는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좀 심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심지어 뭐 선생님들도 그랬는데 예. 올해는 그 말 쑥 들어갔습니다. 해보니까 좋아해요? 뭐 아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의 변화라고 보고 저희 한수중학교가 가는 특성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 확실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군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 입에서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중학교 졸업하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실증적인 말씀을 듣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파격적인 실험을 하고 계시네. 정말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 참여가 답이거든요. 네, 참여가. 네, 그러니까 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옛날에는 국가가 정해놓은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가지고 그것을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냥 밀어내리기 주입식 교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교육 취지는 참여가 없어요. 거기는 교사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참여하고
또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네. 그 교육과정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네, 거니까 네.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네.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공감하시네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저는 교육 쪽을 안 하니까 용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평생을 탐험하는데 미지 세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가이드 역할 아니면 동반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라고 했다라면 앞으로는 친구처럼 동반자를 하는 역할을 네.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올라온 문자를 보면 9431번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 융합성 인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별 장벽이 허물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목별 장벽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 나 이거 좀 공부하고 싶어라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또 다른 이런 의미는 학교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는 과목 사이에 구분도 없어서 과목 사이 구분도 없어지고. 국어 문제를 수학으로 풀고 네. 소프트웨어를 배워갖고 네. 뭐 사회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목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 참 예. 네. 동감하고 이제 우리 교장선 말씀도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학교 사례가 그 IB 학교라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 세계적으로 그 많은 학교들이 이제 가입돼 있는데 그 학교 사례를 좀 듣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아까 천자 쓰는 그 네, 천자, 거를 다 논술. 보편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IB 학교도 되게 공통 필수로 돼 있는 부분들이 한 4,000단어의 그 일종의 에세이를 쓰는 게 공통 필수인데 그 한날에 써내는 게 아니라 학기 초에 주제를 제시하고 9개월 동안 써서 학기 말에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사가 피드백을 하고 혼자만의 피드백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갖고 어떤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 막 질문을 퍼부어서 이제 그걸 방어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을 9개월 동안에 한대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뭐 프로젝트형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앞으로 그 수업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뭐 물론 과목 체계를 하루아침에 허무는 거는 국가교육과정이 변화해야 되니까 이제 쉽지 않은데 같은 과목 안에서라도 여러 다양한 그 어떤 주제들이 통합되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 안에서라도 노력해 볼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을 얘기할 때 협업 능력을 따지는데, 협업, 협업 능력을 따지는데 어찌 보면 협업을 제일 못하는 게 뭐 학부모일 수도 있고 또 교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 양성되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매우 뛰어난 점수를 받은 학생이 성장해서 교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보통 흔히 얘기하면 모범생이 교사가 되고 있잖아요. 한 번도 학습 능력이 더딘 학생을 고려해보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사의 자질도 학교 다닐 때 뭐 프로젝트나 팀 작업을 통해서 학습 능력이 빠른 혹은 학습 능력이 더딘 또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고 팀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이제 앞으로 교사의 역할도 단순한 지식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동반자이고 멘토이고 이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교육과정도 그런 식으로 좀 재편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뭐 책임을 떠는 기자는 건 아닌데 그 최근에 그 EBS에서도 방영해서 화제가 됐던 뭐 서울대 학생들 중에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 그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혜정 교수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A 플러스를 받는 학생들의 특징이 수용적인 특성, 잘 받아들여서 교수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하는 그 학생들이 교수님들의 무슨 농담까지 받아 쓴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출하고 있는데 뭐 그 교육 과정의 또 일부가 교원 양성 과정이겠죠. 그래서 참 뭐 재밌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에 20년째 이제 석박사 학생들을 받아서 지도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보기에 기대에 못 미친 학생이 학부 때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정답 맞히는 문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라는 건 없는 문제를 남들이 안 해본 거를 먼저 탐험하는데 그 용기가 없어요. 아, 그런 학생들이 대학원에 와서 더 연구할 못해요. 때는 더 못하더라. 사회 가서 더 못하고. 아,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 뽑을 때 석박사 뽑을 때 학점 3.5, 3에서 3.5 그럼 아래쪽 학생들입니다. 네. 그리고 운동 좋아하고 연애 잘하는 학생을 뽑아요. 그런 학생만 뽑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훨씬 잘하고요. 미국 가서도 잘하고 최고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맥락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네. 교육 제도는 잘하는 학생을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학부모님들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아이에 대한 고민과. 대학에서도 1등급 학생을 뽑을 게 아니라 네. 2, 3등급 학생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그럼 일부러 공부 못하려고 그러게요? 네. 그런데 등급을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급을 요번 잘라야지. 작년에도 축구 잘하는 학생만 뽑았어요. 축구 동아리 학생들만 잘해요. 네. 이미 학교 때 많이 놀아봐 갖고 이제 공부하고 싶다 이러고 체력이 되니까 또 그러고 집중력과 뭐 의지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 점수 체계와 실제 사회에서 국제적인 리더로서 나가는 그 요구 조건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했냐면요.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행복하게 이 학창 시절을 엄마들 그러니까 학부모도 이제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 그 청소년기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한 아이가 부모하고 관계도 좋고 그런 아이와 지낸 부모가 이제 아이가 대학 가고 졸업하고 부모도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로부터. 이럴 때 상당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시험 점수 100점을 받아오고 뭐 유명한 고등학교, 유명한 대학교 가는 게 행복일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아이의 미래일 뿐이지 자기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아이한테 투영을 해가지고 아이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으로 이해하는 게 서로를 발목 잡고 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위기 청소년 중에 보면 상당한 경우가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투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여서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이런 얘기들 오히려 잘 놀고 관심이 많고 규칙에 복종하기보다는 규칙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변별력 이 논리로 자꾸 허들을 계속 높여 나가는 거예요. 허들을.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기본 허들만 놔도 요거를 넘을 정도면 충분히 대학원이나 그 상급 학교 진학해서 수학을 하나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마찬가지로 사회 진출에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 정치는 무슨 학력 좋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학력과 학벌을 중시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엄연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면 아무래도 기회가 적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쨌든 참 그런 구조까지도 같이 또 가야죠. 오늘 뭐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을 지금 상상해 보시는 거죠. 네, 말씀 더 하십시오. 지금 정치 쪽에서 활동하시면서 성격이 좋은 사람, 공부보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아주 첨단 과학도 제일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공부는 다 하면 해요. 다 인터넷 나오고 컴퓨터가 다 해주고요. 협업 능력인데 그래서 제일 지금 제가 한 80여 명의 석박사를 졸업했는데 제일 잘 나가는 학생이 이번에 애플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큰 연봉을 받고 성격이 제일 좋습니다. 성격이잖아요. 협업 능력, 공감 능력. 그 외에 필요한 스킬은 좀 시간이 걸리는 차이는 있지만 뭐 1, 2년 차이 재수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 없고. 다 마찬가지. 이제는 뭐 국어, 영어, 수학 달달달 외워가지고 세칙 말하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학부를 가졌다고 해서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들을 한 분씩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고영호 선생님. 제가 먼저. 울산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전히 한 10년 동안 체벌이 존재했는데 그 학교가 입시 결과 좋아서 평판이 좋은 학교였어요. 경쟁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신화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엉덩이로 공부하던 시대, 쥐어짜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 네. 그리고 내 아이만 성공하면 다 되는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 뭐 굳이 4차 산업혁명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분명히 가고 있습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있다고 하십니까? 이미 아까 한서중학교 사례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 방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우리 학부모들도 내 아이에 대한 관심 혹은 아이가 청소년 기라는 게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고 행복을 미루는 나이대가 아니라 네. 바로 지금 행복해야 될 나이이고 그 네.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와 또 교육당국이 함께 좀 목표도 맞추고 함께 정말로 협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대량 그 생산 체제에 적합했던 그런 교육 시스템은 이제는 폐기돼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저는 그 핵심이 그냥 그 틀, 획일화된 틀에 넣어서 한꺼번에 가르치고 한꺼번에 평가하던 이 여기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그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평가 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선택권, 다양성 뭐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재 말씀하시면서 전 재밌게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당 고등학생들이 70시간, 80시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 대표적으로 좀 너무 이 인권의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여유를 갖고 쉼이 있는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하나 교훈을. 교사도 변해야 되겠죠? 네네. 네, 우리 김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미래 한 20, 30년 후에 여러분들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발전했냐면요. 저는 이제 그쪽 분야에 일하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인공지능한테도 주민등록번호를 주자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주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이면 주식회사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8시간 일할 거를 한 2~3시간만 하고 나머지 창작 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 세금을 매기자. 제가 그걸 주장합니다. 이 정도로 세계가 변화하는 상상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혁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 국가적인 아젠다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선희 의원님. 예. 제 아이도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이 때 49만 명이래요. 49만 명 출생아가. 근데 제가 68년생인데 제 때가 107만 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반토막 가까이 난 거죠. 아이가 줄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추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30% 대학 진학 얘기하셨지만 지금 70%라 하더라도 그럼 사실 30만 명 남짓 정도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학 정원은 53만 명입니다. 네. 입학 정원은. 이 갭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또 인간의 일자리를 또 없앤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출산 기조하고 이게 또 묘하게 좀 또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걸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좀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조승래 의원님, 김진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 허영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V를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직접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두뇌를 넘어섰다고도 합니다. 이제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은 하루빨리 입시 위주의 주입식 암기 교육에서 탈피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